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윤리러이시거나 윤리러가 되려고 고민 중이신 거죠? 저는 윤리러버예요. 오늘 윤리 고득점 전략을 함께하게 된 강승희라고 하는데요. 제가 고민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지금부터 한번 윤리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법이 필요할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제가 윤리러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윤리 공부만 해요. 교과 내용, 평가 문항들, 또 그 외에 여러 일들을 하면서 나름 고민 많이 하고 분석 많이 해왔거든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름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분석의 결과물이나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압축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윤리 공부 잘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윤리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법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만 만한 거 보시죠. 처음에는요, 선생님, 저 이제 윤리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뭐부터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지금 요거까지는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그쵸? 모든 과목에서 다 하겠죠. 아마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고득점으로 가는 공부법 루트, 스텝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점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후 생기부가 어느 정도 작성됐다라고 했을 그 시점 이후부터 각 기간, 중요한 기간들, 중요한 시험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 시험 때까지는 여기까지, 그 시험 이후는 이걸, 그 다음엔 이걸 할 수 있는 공부법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모범 답안처럼 정리가 되고 하다못해 우리 교재 맨 뒷페이지에 봐도 이런 거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공부 시작해야 되고 이 커리는 이쯤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죠.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내 삶에 딱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러한 모범 답안을 보면서 꼭 이런 질문들은 하더라고요. 선생님, 기출은 언제 시작할까요? 기출은 몇 번 돌려요? 선생님, 수능 특강은 몇 번 돌려야 돼요? 선생님, 개념은 몇 번 돌려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의도를 잘 알고 이해해요. 자, 근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스텝 위에 기출과 개념학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한 세트예요. 내가 맨 처음에 수능 개념을 공부할 때에도 개념에 관련된 교재와 함께 최근 기출 한두 문제 정도는 옆에 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수능 특강쯤 왔다라고 하면 그 수능 개념의 수능 특강에다가 기출 문제 몇 문제 더 추가해요. 육모 보고 나서 수능 완성 왔다라고 하면 수능 특강도 더 보고 수능 완성도 더 본 다음에 지금까지 썼던 수능 개념에서 내가 놓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기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쯤 되면 개념 자체를 붙잡는 것보다는 문항들에 적용해서 사고해보는 훈련에 더 비중을 두고 가겠죠.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윤리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정해져 있는 스텝은 있다. 내가 지금 이 스텝을 어느 정도 놓쳤다면 뭐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스텝을 크게 따라갈 수 있겠다 하면 이걸 가지고 내 다이어리에다가 짜세요. 그리고 기출과 개념은 한 세트로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세트라고 생각해 보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단 이때 기출과 개념을 반복하고 심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기출을 더 봐야 될지, 어느 부분에서 개념을 더 파야 될지, 이걸 파악해 주는 게 관건이야. 그거는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난도 문항에서 이런 것들은 기출 더 보세요, 개념은 여기까지 더 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그런데 나는 유독 그게 어렵다. 어머, 난 이건 생각보다 쉽네. 어머, 난 이걸 좀 더 해줘야 되겠네 라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나의 특성과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 단계에서 이걸 좀 더 해야 된다. 이 단원에 이 부분을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분야에서 말하자면 경중, 완급 조절, 속도 조절, 깊이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 모범 답안에 나의 특성을 파악해서 조절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가 내 특성을 파악해서 딱 나한테 맞는 완급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일단 시작을 좀 해요. 시작을 좀 합시다. 보면 선생님 저렇게 해서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저한테만 물어보겠어요? 친구들한테도 엄청 물어봤을 거고 다른 사이트들도 엄청 봤을 거라는 거 제가 알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치하고 고민하고 콜렉팅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는 두고 있지만 바로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도 많이 봤어요. 일단 시작을 좀 해요. 내가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를 한 다음에 내가 보완해야 될 것들을 더해가면서 슬슬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스타트 때 완벽을 바라지 말고 스타트하고 나서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을 아예 꼭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내 만점도 늦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급증을 컨트롤하세요. 내가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 첫 단원 재밌거든요. 대개의 모든 과목들에서 첫 단원에 그렇게 헤비하지 않은 소재들이 들어가요. 1강, 2강 공부할 때 말랑말랑하고 문제도 잘 풀려요. 어라? 3강, 4강 가는데 느낌이 조금 쎄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헤비한 이야기, 헷갈리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어머나, 나는 이 과목하고 맞지 않나 봐. 어머, 나는 이 선생님하고 맞지 않나 봐. 어머, 내가 뭘 잘못했나? 어머, 개념을 더 하고 왔었어야 되나? 하는 이유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단기간 내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급증이 너무너무 커요. 그걸 컨트롤하세요. 시간 좀 걸려요. 가다 보면 어려운 부분 꼭 나와요. 어떡해. 그게 나와야 점수 난이도를 조절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거는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 거고 어렵게 각 잡고 낸 걸 테니까 내가 이걸 맞춰주면 고득점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더 해줘야 되겠구나.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구나. 여러 번 하면서 수능까지 가는 거구나. 와, 이게 내가 고2 때 봤을 때는 뭔가 한 번 딱 돌리고 나면 뭐가 딱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반복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조급증을 컨트롤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일단 시작해서 개념이건 문제건 들어가 보고 생각해 보고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말하자면 오답 노트 쓰는 단계까지 가줘야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럼 되게 그런 경우에 친구들이 와서 질문하는 게 요 말이에요. 선생님, 윤리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데? 다 어려워요. 다 어렵대요. 그러면서 특히 말하는 게 선생님, 윤리 말이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외워요? 라고 물어봐요. 딱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보면 마음으로 너가 뭐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구나 라고 답이 나와요.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어느 단원에서 어느 사상가를 했는데 개념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했는데 문제 풀 때 어떤 표현이 나왔거든요. 제가 유독 그런 표현이 나오거나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면 계속 틀려요. 라고 말하면 어머, 너는 아주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엄청 칭찬해줘요. 자,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막연히 윤리는 말이 어렵다. 다 외워야 되냐라는 그런 궁금증이나 불안함인 걸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요. 다 외울 수 있나요? 다 외울 수는 없죠.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외울 정도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런데 외우는 포인트가 그 말 자체를 외우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실패해요. 윤리에서 말이 어렵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잡아서 반복해서 이해하고 외울 정도로 기억에 남아야 되냐면요. 키워드는 나올 수 있어요. 각 사상가나 문학마다 꼭 나오는 키워드는 있죠. 근데 그 키워드, 단어의 뜻 자체를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건 내신 문항에서도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항 아닌가 싶어요. 수능 문항은요, 사고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 자체를 묻는 문항이 잘 없죠. 그러니 그러한 핵심적인 키워드나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단어들이 들어간 한 문장, 즉 선지를 말하는 거죠. 그 선지 안에서 전체적인 주술관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식어까지 다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장 자체의 호응관계, 논리,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스텝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외우려고 하더라도 포인트는 키워드의 뜻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완결된 한 문장에 대한 호응관계와 주술관계와 논리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윤리 말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해해요. 한자어들도 많이 나오고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단어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단어 얘기할 때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좀 이해를 해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유독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윤리 말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단어가 외워지지 않을 테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사상가가 그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지향하는 바가 있고요. 지양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문제의식으로부터 결론점으로 도달하는 해결 방안이 있어요. 이 지향점과 지양점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말하자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실수하지 않고 잘 머릿속에 넣을 수 있고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결 방안까지 이해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구성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 없나 무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짧게 정리해서 표현하려니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요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이 어려운 그 사상가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나면 여기까지 잘했어요. 열심히 했겠죠. 하고 나서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상가가 이러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일단 너무 귀여워요. 그 사상가의 그 입장을 열공해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요. 저한테 그 내용을 재확인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도 귀여워요. 근데 그렇게 재확인해 보려고 하면 읽으면서 공부했을 거고 쓰면서 공부했을 거고 이걸 저한테 말하면서 또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몇 차례 반복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저 이제 욕심 하나 보태도 되죠? 이왕 윤리 공부 고득점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욕심을 보태자면 내 언어 말고 그 사상가의 언어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게 완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저 인정하는 게 어떠한 과목이든 공부하고 나면 내가 소화한 언어로 체득화돼요. 그래서 이 학파는 유용성을 이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유용하지 않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네 라는 이유로 내가 소화한 언어로 그 학파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멋져요. 근데 이게 논술 시험이라거나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한다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결국 한 번 더 썼죠.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수능 문항이에요. 그 객관식 문항 안에서 윤리 영역의 문항들이 자리를 잡아간 건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발문, 제시문 안에 그 사상가의 원전 텍스트, 그거에 기반해서 그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그른 것을 5개 내지는 4개로 줄여놓은 선지. 그런데 그 선지들 자체가
우리들이 재해석하고 말랑말랑하게 말할 수 있는 걸로 몇 번 씹어놓은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 사상가가 자신의 텍스트, 이 원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원전 텍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응용한 어떨 때는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선지들이에요. 그래서 딱딱해요. 짧지 않아요. 잘 안 읽혀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공부하기가 말랑말랑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왜 왔어요? 고득점 받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고득점 받으려면 그걸 해야죠.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지만 나는 어려워도 정복하는 그 공부를 해서 고득점 문항을 맞춰줘야죠. 이걸 훈련이다 생각하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그런 자료들 중에서도 문항화가 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사인이 좀 들어와요. 그런 것들 위주로 반복하면서 이해하면서 보면 돼요. 그 사인이 주로 어디에 가 있겠어요? 그죠? 기출문제하고 연계교재 그 사인이 들어가 있죠. 확실한 자료가 있는데 왜 그걸 놓쳐요? 그 속에서 이 자료들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 꼭 읽어봐요. 교실에서도 엄청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얘들아, 오늘 숙제는 교과서 읽어오는 거야. 근데 정말 허망한 얘기라는 걸 알아요. 교과서 저기 사물함에 있으면 다행일까? 이미 버린 친구들도 많죠. 너무 가슴 아파요. 교과서 열심히 썼는데. 그 교과서에 들어가는 한 문장 한 문장, 연계교재 본문 안에 들어가는 개념 정리되어 있는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자료 플러스 같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상가의 기본적인 원전 텍스트의 자료, 또 그 텍스트에 대해서 지필 선생님께서 밑에서 해석하면서 달아놓은 그 한 문장 한 문장이요. 와, 그걸 완결하려고 몇 번을 고치고 몇 번을 검증받고 몇 번을 찾아보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은요, 그게 선지의 한 문장으로 나와도 될 정도로 완결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가의 입장을 표현하는데 오류 없이 그래도 가장 타당하게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을 읽어내는 나는 개념을 공부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개념을 이러한 문장으로 진술했을 때는 맞는 거고, 이 부분 어딘가에 발목을 잡혀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선 그 어느 부분간을 틀리게 일부러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사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 알고 심지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나 연계교재 등에 들어가 있는 그 사상가의 텍스트들을 꼭 읽으면서 공부해 두자라는 말을 해두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별표에다가 제가 마음으로 하나 더 별표를 치자면 그게 제시문이에요. 그게 문항의 제시문이거든요. 근데 제시문을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을까요? 제시문에서 그 사상가의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 이황, 이거 롤스, 그리고 스킵하고 선지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 제시문에 두 문장, 세 문장마저도 엄청 고르고 엄청 다듬고 엄청 검증받아서 나오는 게 그 문장이에요. 그 문장 안에 그 사상가의 엑기스와 선지와 연결되는 논리적인 정합성을 띠고 딱 세팅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읽어요. 그걸 잘 읽어두면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선지로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도 엄청 도움이 되는데 그걸 안 읽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공부하자, 제시문도 스킵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념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잘했어. 선생님,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를 풀었는데 저는 왜 자꾸 틀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오죠. 그러면 이제 대화를 들어가야죠. 어떤 사상가의 어떤 문항에서 틀리는 거냐, 혹은 어떤 형식의 문항에서 틀리는 거냐, 이런 류의 파악이 되어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류의 자기 파악이 돼야 되는데 윤리 영역에서라면 이거 이제
윤리 러버들, 그래서 윤리러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윤리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조차도 재밌어 해요. 그래서 저 수업하기 너무 신나죠. 근데 이거 약간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거리 떨어지고 보면 윤리 영역 문항에 그 특유의 형식이 있고요. 지문과 선지에서 그게 우리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문장으로 들어오는 그 특유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사상가 입장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 번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영역이나 그렇겠지만 윤리 영역 특유의 문항 형식과 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을 그 형식과 화법에 딱 매치시켰을 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문항의 형식에 딱 맞추는,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숙제잖아요. 이거를 아니 이 사상가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맞니 틀리느니 라는 이유로 너무 또 진지하게 들어가면 이 현실적인 숙제를 빨리 못 맞추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특성들에 맞춰서 개념도 재구성해보고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서 정리해두면 좋거든요. 그 특유의 형식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 각 잡고 문제 풀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한번 눈으로 구경 한번 해주세요. 일단 이런 형식의 문항이 나오면요. 와, 덩치가 커요. 수능 시험지 한 페이지에 5문제씩 안 치잖아요. 그 5문제 들어갈 때 이 문항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섹션에는 2문제밖에 못 앉아요. 그만큼 덩치가 큰 문제예요. 이 문항에는 사상가가 3명이 들어가요. 그 사상가를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안에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윤리 영역에서 사상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3사람으로 나왔다 그러면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라는 건데, 그걸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엮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법례라고 하는 거에 적혀져 있는데요. 간만의 입장, 을만의 입장, 갑을병의 공통 입장, 이게 수시로 바뀌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제가 포인트. 이 사상가가 이렇게 문장의 선지로 말할 때 간만의 입장으로 맞냐 틀리느냐를 판단할 때 일단 갑의 입장으로 맞냐 틀리느냐 판단해야 되고, 갑만 그럴까 을도 그럴까 또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 말은 갑 사상가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을 사상가의 입장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또 판단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2번째 문항 형식을 구경해 봐요. 2번째 문항 형식은요, 요런 거예요. 3원형 비판이거든요. 와, 이것도 덩치 커요. 일단 3사람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지를 보면 뭐뭐임을 간과한다. 이 말은 화자라고 표현할게요. 화자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 당신은 뭐뭐임을 간과하고 있군요 라고 비판하는 구도의 문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세팅이니까 사실 고민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10개가 생겨버려요. 화자인 나의 입장에서 뭐뭐임이라고 정말 생각하냐 안 하냐, 그 다음 간과 그 사람이 하고 있냐 아니냐까지 생각해봐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갑, 을, 병의 각각의 입장을 이해해둬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갑이 봤을 때 을과는 이 점이 정말 다른 건지, 간과한다고 비판받을 만큼 다른 건지, 아니면 의외로 공통점일 수도 있는 건지까지 파악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문항 형식과 2번째 문항 형식을 반복한 게 각각의 특성, 공통점, 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3번째 문항 형식 보세요. 벤다이어그램을 2개로 줄어들었죠? 이 정도면 젠틀해요. 아까 3개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섹션을 나눠서 각각의 입장이 맞냐? 그리고 B라는 공통 입장인 거냐 아니냐까지도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서도 갑, 을의 각각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선지가 갑만의 입장인 건지 아니면 공통 입장인 건지, 공통 입장으로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반복.
윤리문항은 제시문의 사상가를 파악하고 그 사상가의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각각의 입장을 다른 사상가와 비교 분석까지 해야 된다. 이걸 지금 3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4번째 문항 형식을 보세요. 알고리즘이요. A에서 스타트해서 예와 아니오로 가고 나중에는 B와 C에서 갑과 을의 각각의 입장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갑 처음에 시작하는 요 A 파트에서는 갑과 을에게서 공통적으로 예라고 할지 아니오라고 할지 아니면 이 알고리즘처럼 예와 아니오라고 할지 두 사람을 엮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각각 사상의 입장을 알고 비교 분석해야 되는 문제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윤리 문제를 풀 때 윤리 문제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도 있고 특유 화법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큰 틀에서 봤을 때 각각의 특성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로 같이 엮일 수 있는 사상가들끼리 비교 분석하는 선지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개념 정리할 때부터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실 때 한번 그때 자세히 보세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가거든요. 이 자체가 논리죠. 근데 이 소전제 기억에 대한 반론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논리적인 사고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게 기억의 반론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에 들어가는 얘기를 찾아 학생들이 자꾸만. 그래서 그렇게 틀린다? 그럼 내가 야 기억에 대한 반론을 찾으라 그랬는데 왜 너는 기억을 찾았니? 그래서 틀렸잖니? 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머야 기억에 대한 내용이 4가지고 선지 4가지. 기억에 대한 반론이 딱 하나인데 어머 너 그거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정답 찾았을 때 찝찝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는 문항의 형식 안에서도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안에서 흐름뿐만 아니라 문항의 세팅 내에서 정답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어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죠. 윤리 영역 특유의 문항 형식이 있는데 각 사상가들의 입장만 이렇게 보지 말고 요걸 비교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별표. 그렇게 비교 분석할 때 자꾸만 단편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얘네 둘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적대시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차이점만 찾아낸다거나 이런 류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어머, 그거 출제자 선생님들도 어쩜 그렇게 잘 아셔요. 학생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5개념을 잘 만들더라. 그걸 딱 찍는 문항을 또 출제하셔요. 거기에 내가 딱 걸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하되 이분법적이거나 단편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욕심 많이 냈죠? 네. 마지막 욕심 내보겠습니다. 선생님,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데요? 작년이요.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부터 뭔가 좀 달라요 라고 하면 제가 진짜 완전 쓰단쓰단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재도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을 캐치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엄청 얘기 많이 했거든요. 6월까지 봤었던 문항과 또 그 뒤에 9월, 11월에서 봤을 때 패턴이 달라졌다라고 느꼈거든요. 각각의 사상가 입장이 있고 선지가 들어가는 건 아주 전형적인 윤리 문항이에요. 그런데 고난도 문항이거든요. 롤스나 노직 같은 고난도 사상가의 고난도 주제의 문항이에요. 근데 선지를 만들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어려운 주제일수록 그 사상가의 텍스트 자체가 선지화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간 것들이 그 사상가의 텍스트에 있는 지문들이어서 내가 좀 여러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캐치했으면 잘 좀 익숙하게 고민해보면서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들. 그래서 그런 선지 하나하나, 문장 하나들을 다 꼼꼼히 봤어야 되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한 2번의 평가 문제를 보니까 선지의 문장이 짧아지고 압축적이 되면서 그 사상가가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것을 선지화했다라기보다는 그 사상가 입장을 좀 사고하고 유추해서 판단해야 되는 유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학생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앞에 문항에 하드 트레이닝을 한 친구들은 이런 선지 되게 어려워하면서 굉장히 틀렸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두 가지의 유형 중에서 자, 이렇게 변화된 선지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냐? 아니면 전에 있었던 방법으로 회귀될 거냐? 아니면 두 가지가 믹스될 거냐? 이건 우리가 지금 딱 확정 지을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 다 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캐치해 드렸으니 고득점 문항의 경우에 사상과 텍스트에 기반한 선지들을 보는 거 필요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그 텍스트 자체를 고지고대로 두고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상과 입장을 뭔가 다른 문항으로 변형해서 이게 맞니 틀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는 사고력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와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이나 연계교재 또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대로 다져가는 반복적인 학습. 수능 때까지 조급증을 내지 말고 차근차근 밟아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이해하는 힘이 사고력을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사고력이 관건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윤리 공부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리고 그 공부하는 장면들마다 여러분들한테 꼭 듣게 되는 그 질문들 그리고 고득점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봤는데도 30분이 훌쩍 넘었네요. 네. 이 이후에도 여러 강의들이나 소통의 기회들이 있겠죠? 그때 같이 해요. 저한테 또 질문도 해주세요. 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그 수능 때까지 가는 동안 나 이 윤리 공부 제대로 해서 좋은 점수도 맞고 내 꿈도 이루고 싶어. 참 이건 되게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꿈이기도 한데 그 긍정적인 부분에 내 시선을 맞춰놓고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 너무 길게 보면서 지치지 말고 그때그때 숙제들을 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힘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싶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윤리 공부 차근차근 잘 해나가도록 해요.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